네, 안녕하세요. 저는 페이크 아이즈의 대표를 맡고 있는 김석중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발표할 거는 첨단 기술을 활용한 성공적 사업 모델 수립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기존 이제 저희가 발표 자료 좀 이용해서 할 거기 때문에 뭐 조금 양식에 맞지 않는 게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어쨌든 제가 발표할 내용은 그 첨단 기술을 활용한 성공적 사업 모델 수립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요거를 주제로 이제 할 때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과연 이제 제가 뭐 성공을 한 사람이냐, 그래서 이제 이 성공적 사업 모델 수립 전략이 뭐 100% 맞는 거냐라고 생각을 좀 고민을 했어요. 근데 아무래도 제가 이제 10년 이상 그 사업을 수행을 해왔고, 그다음에 제가 느낀 부분들이 이제 사업 모델을 발굴하거나 또는 사업 모델을 수립하거나 또는 창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제 본 발표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제 목차로 진행이 될 거고요. 음, 제 소개를 이제 좀 해야 되겠죠? 저는 페이크 아이즈라는 회사의 대표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2016년에 창업을 해서 대략 지금 이제 9년 차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9월 6일 날이 이제 만 9년이 되는 날이겠죠. 예. 저희가 이제 창립 기념일이 9월 6일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제 9년이 되고, 뭐, 내년에 10년이 될 거고, 사실 이 페이카이즈는 두 번째 창업이기 때문에, 이전에 창업했던 나 4년 정도 운영을 했기 때문에, 대략, 12년 6개월 정도 제가 사업을 경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되면 좋겠네요. 우선 이제 저희 회사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좀 드리면은, 저희가 원래 가상현실 게임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상현실이나 이런 콘텐츠 또는 이제 플랫폼을 개발하는 특허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로 시작을 했는데, 기어 VR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VR 시장이 아직 뭐랄까 설익었다. 뭐 이런 이제 평가들이 있었죠. 그리고 실제로 제가 봐도, 저도 이제 이쪽 분야에 대해서 처음 창업을 했기 때문에, 많이 몰랐어요. 그래서 실패했던 사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피보팅을 했죠. 물론 가상현실 버린 건 아닙니다. 버린 건 아니지만, 여전히 이제 뭐 B2B나 B2G로는 저희가 또 제작을 하고 있어요. 다만, 주력 사업은 이제 인공지능을 활용한 뭐 국방 훈련 체계라든지 또는 시각장애인들이나 이런 장애인들 또는 고령자들을 위한 공공의 이제 이익, 안전 이런 이제 솔루션들을 개발하여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납품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로 이제 매출이 나고 있는 상태이고요. 회사가 많이 성장을 했죠. 굳이 이제 그 매출 기준으로 얘기를 하자면 21년도가 코로나가 터졌죠. 네, 그때 이제 정확한 19년도 말에 20년도 초에 터져가지고 21년도 매출이 4억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유지가 안 될 정도로 회사가 굉장히 어려웠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피보팅 해서 좀 정신 차려가지고 해서 매출이 22년도가 15억, 그 다음에 23년도도 대략 15억, 조금 더 늘긴 했지만 15억, 그리고 24년도에 저희가 21억 5천만 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점점 성장을 해가고 있고요. 네, 저희가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어떤 배경들도 좀 같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현재는 주력 상품이 이제 저격수, 훈련 체계, 그 다음에 CQB라는 이제 근접 전투 숙달 체계, 그리고 이제 최근에 집중하고 있는 거는 시각장애 보행 보조 장치를 이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뭐 메타버스 얼라이언스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고 기술 표준 분과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 컴퓨터 공학과 학사로 이제 그 학교를 졸업을 했고 나름 이제 엔지니어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오래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초반에 실패들이 이제 엔지니어 쪽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그랬던 것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뭐, 엔지니어적인 어떤 사고방식이나 기술이 있어서 도움이 됐던 것들도 분명히 있어요. 어쨌든 저는 숭실대학교 컴퓨터공학 학사를 이제 나왔고, 블루오션이라는 컴퓨터의 유지보수, 자동 유지보수라고 해야 되나? 자동 유지보수를 모델을 만들어가지고,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창업을 한 게 이제 블루오션입니다. 그때는 이제 개인 사업자였고, 그때는 이제 좀 옛날이죠. 2006년인데, 그때가 제가 대학교 재학 할 때 창업에 관심이 있어서 이제 휴학을 하고 이제 창업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 그때 당시에 제가 시장을 좀 봤어요. 그러니까, 어,
조립 PC가 엄청나게 갑자기, 지금은 조립 PC나 이런 것들이 뭐 너무 일반화되어 있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삼복 컴퓨터, 삼성 컴퓨터, LG 컴퓨터 같은 완제품 PC들이 이제 시장을 점유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가격도 비싸고 AS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가격이 많이 비쌌죠. 근데 조립 PC가 등장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폼팩터랑 규격이 이제 점점 표준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PC가 일반인들이 이제 조립을 하거나 이제 그 부품을 구입해서 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조립 PC의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어요. 정말 지금 AI 폭발하는 수준으로 이제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는데, 그때 이제 반도체라는 이런 부분들도 많이 성장을 했죠.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는데, 그때 제가 그 시장을 보면 생각을 했던 게, 아, 그러면은 저 지금 조립 PC들이 시장에 많이 퍼지게 되면, 기존에는 이제 대기업 제품을 썼으니까 유지보수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안 썼을 거 아니에요. 뭐 AS 부르면 되니까. 근데 조립 PC는 대기업 제품이 아니니까 유지보수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이제 그걸 구매하신 분이 직접 유지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매하신 분이 유지보수를 쉽게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자동 도구를 만들어 가지고 제가 그걸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4년 정도 했는데, 2년 정도는 잘 됐어요. 잘 됐고, 이제 경쟁자가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가진 기술이, 그렇게 엄청 대단한 기술도 아니었습니다. 대학교 재학할 때 이제 획득했던 기술이었기 때문에, 뭐, 엄청난 기술이 아니었기 때문에, 한 2년 이후부터는 이제 비슷한 기술들이 막 시장에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경쟁에서 밀려서 이제, 저 혼자서 개인 사업을 했던 게 이제, 네, 어려웠죠. 네, 그 다음 3년차, 4년차부터 어려워져서 이제 폐업을 하고, 회사를 다니다가 다시 이제 페이카에 이제 창업을 했던 이런 형태였고요.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VR로 처음에 이 페이카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계속 어, 그 협회랑 긴밀하게 소통을 하고 있었고요. 사업도 같이 했었고. 근데 기술표준분과위원이 됐던 거는 이제 이 메타버스에 대한 기술이 어떻게 표준화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제 엔지니어적인 사고방식으로 접근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시장 환경에서 우리가 어떤 이제 기술 표준을 만들어 보자 하는 엔지니어들이 이 시장을 잘 알고 있는 이제 대표들이 주로 많은데, 이런 분들이 모여서 기술 표준을 이제 논의를 했죠. 뭐 아직 결론이 난 건 아니고요. 이게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기술 표준이라는 게 메타버스의 정의에서부터 이제 문제가 많아가지고, 현재는 어, 아직 뭐 가시적인 성과가 지금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뭐 말은 서로 간에 많이 하는데 이제 가시적인 성과가 아직 안 나오고 있어서 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 인천재능대학교 겸임교수로 있었는데 도와달라고 해서 한 거고요. 이제 국내 특허랑 해외 특허를 보유를 하고 있고, 제가 게임산업진흥원, 예전에 이제 대학교 재학 중일 때, 그러니까 블루오션을 창업하기 직전에 게임 산업에 관심이 많아서 진흥원에 이제 계약직으로 잠시 입사를 했다가, 그때도 이제 급하게 필요해가지고 저 같은 이제 재학생을 썼던 거죠. 휴학하고. 예. 거의 뭐, 한 3개월 정도 일하고 그러면 이제 나가게 됐는데, 그때는 이제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MHT 바이오케미칼에 이제 소프트웨어 과장으로 들어가서 ERP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엔지니어 생활을 오래 했고요. 그 다음에 창업부를 따져도 이제 12년 이상 했기 때문에, 어, 비즈니스 모델이나 뭐 이런 수립 전략이라든지 창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그래도 경쟁력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현재까지 페이카이즈를 잘 운영하고 있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은 지금 본 발표 가장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죠. 첨단 기술의 정의와 이제 활용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첨단 기술, 그리고 IT 기술 트렌드, 그리고 기술 활용 방법 뭐 이런 것들로 준비를 했습니다. 첨단 기술의 정의, 그러니까 첨단 기술이 뭐냐, 여러 가지 기술을 첨단이라고 정의를 할 텐데, 핵심적인 건 이겁니다. 아직 해결되지 못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개념 또는 기술을 제안하여 해결하는 것이 이제 첨단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첨단이라는 것은 꼭지점이죠. 꼭지점에 있는 기술입니다. 가장 선두에 있고 가장 꼭지점에 있는 기술이라고 해서 프론티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론티어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기술 또는 프론티어들이 가지려고 하는 기술에 대해서 첨단 기술이라고 하고요.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그게 지금 최근에 이제 뭐 AI 관련된 것들이 많이 있죠. 뭐 양자 컴퓨터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메타버스도 있고 우리가 왼쪽 위에 있는 게 이제 LLM 이제 가장 핫한 기술이죠. AI를 활용한 이제 언어 모델인 거죠. 그러니까 언어 모델이라는 건 뭐 이제 다르게 표현하면은 사실 세상의 만물은 다 언어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고도화가 되고 확장이 되면 사실은 모든 것은 언어 모델로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어 모델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이 뭐 언어만 하는 거니까 뭐 번역이나 이런 거나 하는 거지 뭐 말이나 챗봇이나 하는 거지 뭐 다른 산업에 도움이 되겠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언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는 코딩이라든지 그 모든 것이 다 언어로 치환할 수 있어요. 언어로 치환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언어 모델이 발전한다는 것은 모든 산업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라고 이제 할 수 있기 때문에 LLM이 지금 굉장히 핫한 거고요. 예, 핫한 거고 AI 비전도 사실은 이제 같은 계열이긴 한데 이제 문제는 얘는 이제 조금 이제 기술적으로 파고들면은 LLM은 주로 이제 트랜스포머 계열의 이제 원천 기술을 이용해서 하고 있고 이 비전 모델 같은 경우에는 뭐 비전 트랜스포머도 있긴 한데 이제 뭐 CNN 이제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 형태로 하는 경우가 좀 많죠. 예, 뭐 디텍션이라든지 세그멘테이션이라든지 예,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제 같은 AI 큰 카테고리 안에 있지만 원천 기술들을 좀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 부분들도 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왼쪽 하단에 게 메타버스 같은 이런 어떤 새로운, 그러니까 디지털 트윈도 포함되죠. 메타버스 같은 그 아직 도래하지 않은 미래. 이건 정말 미래예요. 그러니까 LLM이나 뭐 비전이나 이런 거는 지금 현재에 지금 나와 있고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메타버스는 저는 아직도 오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메타에서 얘기했던 그 예전에 주커버그가 고용을 했던 그 CTO가 있었어요. 그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 그 사람이 메타버스라는 것은 미리 정의해서 될 게 아니고 시간이 지나서 흘러보니 아 예전에 우리가 그게 했던 게 그게 메타버스였다. 이게 이제 메타버스의 정의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도 거기에 동감을 해요. 예. 존 카맥이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메타버스는 이거다 해서 그걸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는 현재 이 메타버스 정의에는 잘 안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퀀텀 컴퓨팅,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 이런 부분들도 최근에 핫한 이슈로 첨단 기술로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이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이 다 필요 없다. AI, AI, AI. 예전에 이제 그 손정희 회장이 김대중 전 대통령과 면담을 했을 때, 그때 손정희 회장이 브로드컴 이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기술을 개발해야 대한민국 앞으로 미래의 먹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조언을 주세요라고 했더니 손정희 회장이 세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모두 브로드컴 이랬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인터넷 인프라를 만들어라 였어요. 지금 이제 SKT나 뭐 LG 플러스나 뭐 KT나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인터넷 인프라를 쫙 깔았잖아요. 모든 통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성장을 할 수 있게 된 그런 부분들도 있죠. 그랬던 이제 손종효 회장이 이번에 이제 와가지고 했던 얘기가 AI. 오로지 AI만 얘기하고 왔어요. 저도 어느 정도 동감을 합니다. 이제 AI는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손정혜 회장이 얘기했던 거는 AI에 대한 어떤 기술 투자와 인프라 투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라. 이거는 맞아요. 이건 맞는데 우리가 그럼 AI를 어떤 AI가 궁극적인 목적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AI는 이것을 이용해서 어떤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하는 수단이 되는 것이지 이것이 결과가 돼서는 안 돼요. 이걸 만약에 AI 모델을 개발하는 내가 기술이 뛰어나니까 AI 모델을 좋은 모델을 개발해서 오픈 AI 뭐 LLM하고 경쟁을 할 거야. 이런 사람 절대 창업해서 안 됩니다. 연구소를 가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뭐 그 사람이 못났다는 게 아니고 방향이 틀렸다는 겁니다. 예, 창업을 하거나 사업 모델을 만들어서 안 되고요. 연구실을 가십시오. 예, 연구실에서 연구를 하시는 게 맞고요. 그걸로 돈을 많이 못 벌지 않습니까? 연구에서는 받고 살아야 되는데, 라고 얘기하시면, 그러면은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그렇게 AI에 대한 내가 가진 기술에 대해서 창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창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해야 창업을 하고 성공할 수 있는가? 이게 이제 창업자만의 문제가 아니죠.
기술을 개발해야 될 수 있어요. 이거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그것을 해야만 창업을 하고 성공할 수 있는 그게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기술 개발 부분은 되게 작아요. 작은 부분에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지금 이제 트렌드들이 뭐 이런 게 있죠. 컴퓨터 비전 모델, 뭐, AI 종류가 이제 라지 랭귀지 모델, 라지 월드 모델, 뭐, 제네시스 같은, 이런 것들도 있고, 최근에 이제 제네시스는 최근에 나온 거죠. 얼마 전에 이제 올해 초에 이게 대두된 모델입니다. LWM 모델이라고 하죠. 라지 월드 모델이라고 해서 월드를 크리에이션 해주는 뭐 그리고 이제 오른쪽 하단 이제 STT 같은 것들이 있는데 뭐 다양한 개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AI라고 해서 하나로 뭉뚱그려서 얘기할 수는 없고 AI에도 분야가 있고 물론 언젠가는 이 모든 AI들이 AGI라는 걸로 통합되면서 이제 거대한 하나의 어떤 AI 모델이 될 거라고 생각은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은 분야가 나눠져 있지만 조만간이 될 수도 있고, 조금 먼 미래가 될 수도 있지만, 이제 AI라는 것은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여서, 더 이상 분할이 의미가 없다라는 수준으로 될 것 같긴 한데, 아직까지는 이렇게 분야별로 이제 모델들이 나와서, 산업의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AI를 개발하는 개발자가 위너인가? 아니면 AI를 활용하는 서비스 기획자가 위너인가? 이렇게 이제 놓고 보면, 저는 이제 후자가 위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AI를 개발한 개발자가 엄청나게 정말 뛰어나서 천재 정도 된다고 하면 뭐 위너가 될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뭐 딥마인드 팀이 뭐 그런 능력을 발휘하는 거기도 하고 오픈 AI의 샘 알트먼 같은 사람도 있겠죠. 근데 모든 사람이 샘 알트먼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천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천재들의 생각을 이해하려고 하는 순간 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냥 그들은 그렇다고 하면 그런가 보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제가 뭐 그게 이제 논리적으로 말이 된다 안 된다 얘기해봤자 결과가 이미 나왔잖아요. 그들은 결과를 내고 있잖아요. 머릿속에서 내가 아니라고 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것은 위너가 될 수 있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 범인들이 어, 천재들처럼 개발자가 되어서 위너가 될 것이냐? 저는 극히 확률이 낮을 거라고 0.00000000001%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안 될 거라고 보고요. 서비스 기획자가 위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래를 예측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서비스 기획자가 그러니까 이제 사업 모델을 이제 만들려면은 어, 서비스 기획이 이제 필수적인 거죠. 그러면은 미래를 예측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를 이제 알아야 되는데 앞서 같은 천재들을 이제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컴퓨터를 발명한 기업이 돈을 많이 벌어. IBM도 이제 돈을 많이 벌었죠. 근데 세계 최고 기업이냐? 그렇지는 않아요. 예, 그렇지는 않고 우리가 세계 최고라고 생각하는 기업들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회사들이 세계 최고의 기업이죠. 그런 회사들은 컴퓨터를 만들었나요? 아니죠. 컴퓨터를 활용하는 서비스를 만들었죠.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컴퓨터 만든 거 아닙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뭐로 유명해요? 윈도우로 유명하죠.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가동하려면은 뭐가 필요합니다? 컴퓨터가 필요합니다. 근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컴퓨터를 만들었나요? 아니죠. 컴퓨터를 만든 거는,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는 IBM 컴퓨터에서 이제 돌아가죠. X86에서 돌아가는데, 컴퓨터를 활용해서 서비스를 만든 거예요. 예, 사용자들이 쉽게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는 도구를 만든 거죠.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는 도구를 만든 것이고요. 애플도 마찬가지예요. 애플도 컴퓨터를 만들기는 해요. 맥이라는 컴퓨터를 만들긴 하는데 본인들은 컴퓨터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이제 컴퓨터를 활용해서 기업들이 최고의 생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다. 또는 새로운 어떤 이제 아이디어를 도전적으로 설계하는 회사다. 제품으로 설계하는 회사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구글이 왜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되었는가? 세계 최고의 검색 엔진을 개발해서 마케팅 솔루션으로 돈을 버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이 검색 엔진이라고 뭐예요? 사람들이 그럼 흩어져 인터넷 상에 파편화되어 있는 어떤 정보들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 이제 옛날에는 IP 주소를 치고 들어갔거나 그 도메인 주소를
내가 외워야지 들어갈 수 있어요. 뭐 즐겨찾기도 할 수 있지만. 근데 검색 엔진, 야후라는 기업들도 있었고, 근데 이제 이거를 자동화한 게 이제 구글이 잘 해놓은 거죠. 최고의 검색 엔진을 만들어서 사용자의 문제, 인터넷에 퍼져 있는 정보들을 바로바로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그 엔진을 개발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해 준 거죠. 그래서 거기다 마케팅을 붙여가지고 그 마케팅 솔루션으로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된 거죠. 그러니까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서비스 기획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러면 이 밑에 지금 사진을 갖다 놨는데 이분들이 구글 딥마인드 팀입니다. 예, 아주 그 유명하신 분들이죠. 알파고로 유명했던 사람들이죠. 이분들이 신기하게 뭘 받았냐면 노벨 화학상을 수상했습니다. 뭐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이분들이 왜 노벨 화학상을 수상했는가? 이분들이 만든 AI가 AI 기술력으로 이렇게 뭐 이런 상을 수상한 게 아니고 그 바이오 연구에 엄청난 업적을 남겼어요. 이 AI가. 바이오 연구에 어떤 연구냐면 단백질의 합성 구조를 추론하는, 그러니까 사람이 그거를 하려고 그러면 몇백 년이 걸리는 일을 이 추론 모델을 사용하면은 단 몇 시간 만에 이거를 어떤 합성의 가능성들을 쫘라락 추론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바이오 산업의 게임 체인저를 만들어 버렸어요. AI로.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분명히 우리는 소프트웨어를 만든 거고 AI를 만들 기술로 보면은 이제 소프트웨어 쪽이죠. 예, 그러니까 굳이 따지면 이게 뭐라 그랬죠? 컴퓨터상이라고 수상을 해야 되나? 이게 화학상을 수상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AI를 활용하여 현재까지 풀리지 않았던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면 사업 모델을 이제 잘 만드는 거예요. 사업 모델을 만드는 방법과 전략은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객의 문제가 뭐냐, 현재까지 풀리지 않은 문제가 뭐냐. 근데 새롭게 나오는 이 기술들, 첨단 기술들을 활용하면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자, 첨단 기술의 그럼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 이제 제가 여기서 좀, 이게 이제 발표 때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고민 진짜 많이 했는데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현실을 알아야 돼요. 지금 정부가 그 시장과는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예, 정부 정책을, 그러니까 정부를 욕하고 싶지는 않고 정부 정책이 잘못됐다라는 걸 지적하는 거예요. 이거를 또 제안한 사람이 또 업스테이지에서 강력하게 제안했다는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국가대표 AI팀 선발이라 해라. 그래서 막 저기 뭐 학습 데이터도 막 이제 다 몰아주고 돈도 몰아주고 해가지고 국제적으로 글로벌적으로 아주 그 성능이 뛰어난 경쟁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자. 아주 블랙 코미디입니다. 일단 사례를 한번 봅시다. 우리가 대한민국 AI 기술 수준이 세계 7위 수준으로 평가를 받고 있어요. 네, 실제로 이제 통계에도 나오고 있고 7위나 6위나 뭐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이 현실과 괴리가 굉장히 심합니다. 왜 그러냐면 AI 기술을 개발하거나 적용할 수 있는 인프라 점수가 높아요. 인프라 점수가. 그래서 현실은 뭐냐면 국가별 AI 모델 리더보드 집계표에서 한국의 모델은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델 뭐 갖고 있어요? 두 개 있잖아요. 우리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을 하는 거. LG에서 만든 이제 엑사온 그리고 네이버에서 만든 하이퍼클로버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개 다 사실 엑사온은 SLLM에 가깝고요. 그러니까 이제 경량 모델이죠. 그리고 이제 대형 모델은 하이퍼클로버로 볼 수 있는데 누가 쓰죠? 아무도 안 쓰죠. 그 이유가 뭐겠어요? 성능이 안 된다. 예. 그러면은 최근에 뭐 핫한 뭐 업스테이지나 뭐 코난이나 우리도 파운데이션 모델이 아니에요. 그거는 정확하게 말하면 어 파운데이션 모델이 아니고요. 그 미세 조정 모델이에요. 미세 조정 모델. 물론 이제 오픈 소스를 갖다 직접 쓴 건 아니겠죠. 뭐 그런 회사도 있지만 오픈 소스를 써도 돼요. 근데 이제 오픈 소스만을 사용해서 뭐 파인 튜닝 하거나 이 정도 수준은 아닌데 이제 기존에 나와 있는 어떤 그 파운데이션 모델들의 기술을 차용해서 거기서 미세 조정한 모델들이 이제 그 업스테이지나 코난이나 이런 데서 쓰는 본인들이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주장하는 그 모델들입니다. 그래서 없어요. 우리나라가 진정하게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델은 이제 그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리더보드에.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모델 자체는 있어요. 두 개가 엑사온하고 이제 엑사온은 제가 잘 모르긴 하는데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하이퍼클러브는 좀 됐어요. 만든 지가 좀 돼가지고 얘는 좀 아예 이제 새롭게 디자인된 모델이고.
그래서 AI 국가대표를 뽑는데요. 근데, 자, 우리가 아까도 말했다시피 인프라 점수가 높아서 7위인 거지.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거의 30위권이에요. 10위권 밖이에요. 이제 뭐, 국뽕 하시는 분들 10위권은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아,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진짜 기술, 원천 기술로 따지면 30위권입니다. 30위 안쪽이긴 할 것 같아요. 30위 안쪽일 것 같긴 한데. 그러면 AI 국가대표를 뽑는다? 누가 평가하죠? 그 평가하는 사람은 그러면 그 국가대표 AI 기술을 평가할 만한 실력이 있나요? 그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나라가 30위 기술력으로 따지면은 30위 안쪽에 있는 기술력을 가진 사람들, 우리나라의 기술력을 가진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평가를 하나요? 자, 중국을 한번 볼게요. 딥시크가 엄청나게 유명해졌죠? 중국 한번 볼게요. 딥시크는 중국이 뭐 미뤄져서 갑자기, 아, 국가대표 그 중국 국가대표 AI 모델 딥시크 이렇게 됐나요?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중국이 딥시크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이게 유명해지니까 이제 부른 거지, 원래 아니었어요. 자, 그러면은 미국을, 이제 전 세계 AI 기술 꽉 잡고 있는 미국을 한번 볼까요? 미국은 AI 국가대표를 선발해서 얘네들한테 뭘 밀어줘가지고 오픈 AI 같은 재단과 기업이 탄생을 했나요?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예. 아니, 사례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갖다가, 국가대표 AI를 선발해가지고 얘네들만 쫙 밀어주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예, 이거를 주장했던 사람들이, 대한민국이 AI의 미래에 대해서 정말 대한민국의 AI 미래에 대해서 고민했는지 아니면 자기 회사에 대한 미래를 고민했는지 거기에서 좀 의심이 갑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국가대표를 뽑아서 밀어주면 글로벌 AI 경쟁력이 상승할 것이다. 야, 네. 저는 요새 말로 한심 그 잡채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어요. 정말 국가대표 AI팀 선발해서 제 생각을 부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이쪽 분야에서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되지 않길 바래요. 근데 이제 참 암담하네요. 그럼 이걸 어떻게 제가 생각하는 바를 말씀드릴게요. 이제 참신한 아이디어만으로 앞으로 초대형 기업들이 탄생을 할 거예요. 이거는 이제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MS의 CEO나 뭐 구글의 이제 그 CTO나 이런 사람들이 다 했던 얘기고요. 그 AI 기술, 파운데이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떤 그 시장을 장악할 것이다.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요새는 시장이 흘러가지 않고요. 그걸 활용해서 어떤 참신한 아이디어가 이제 아이디어 적용을 해서 초대형 기업들을 탄생을 시킬 것인지는 이제 두고 봐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보죠. 우리가 사례를 들어보면 알겠죠. 자, 우리 페이스북으로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번 우리 마크 주커버그 형님. 마크 주커버그 형님은 그러면 뭔가 새로운 어떤 그 기술, 그러니까 뭐 파운데이션 어떤 기술을, 원천 기술을 엄청나게 갖고 있어가지고, 그 페이스북이 성공을 했나요? 전혀 아니죠. SNS라는 어떤 산업 모델을 만든 사람이지만, 그 SNS에 해당하는 기술들은 그런 게 전혀 아니에요. 예. 그럼 또 다른 아이디어를 좀 대볼까요? 자, 그러면은, 구글 애플에 대해서는 우리가 얘기를 했죠. 구글 애플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지만, 예를 들어서, 어, 뭐, 우리나라를 뭐 얘기할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최근에 핫한 팔란티어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팔란티어. 자, 팔란티어가 가지고 있는 AI 기술은 본인들이 최초로 개발한 어떤 신규 모델일까요? 아닙니다. 다 미세 조정 모델들이고, 팔란티어가 잘하는 거는 빅데이터 분석이에요. 빅데이터 분석. 그 분석하는 AI를 만들기도 하고 하는데, 결국에는 그 AI 모델의 원천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기존의 논문들이나 이제 연구되었던 그 AI 모델들에 대해서 이제 약간 커스텀 가공을 하거나 추가적인 어떤 뭐 연구를 통해서 좀 더 고성능의 모델들을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원천 기술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디어, 어떤 빅데이터 분석에서 어디에다 이 서비스를 접목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초대형 기업들을 실제로 탄생을 시켰죠. 팔란티어가 그 아주 대표적인 예시죠. 팔란티어 지금 로키드 마틴보다 시가총액이 높습니다. 예. 생긴 지는 로키드 마틴보다 훨씬
신규 이제 얼마 전이라고 표현해서 그렇긴 한데 어쨌든 신규 그 회사죠. 근데 거기가 전통의 국방의 강자 로키드 마틴보다 더 많은 기업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자, 우리는 AI 원천 기술이 약해요. 약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언제 AI를 했다고, 예. 논문 게재 수만 봐도 아예 차원이 달라요. 예. 이 밑에 제가 지표를 갖고 왔는데, 주요 국별 인공지능 분야 논문 수 및 연구자 수를 봅시다. 논문 수, 한국 보세요. 저 뒤에 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정말 유의미한 이제 논문인지도 따져봐야 돼요. 이게 요새 검증이 잘 안 돼서 올라가는 것도 좀 있어서. 그럼 가장 그 논문 수로 따지면 중국이 제일 많죠. 그러니까 중국이 그럼 미국보다 더 나은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논문 수는 중국에 비해서 적을 수는 있지만 이제 실제로 그 좋은 논문들, 그러니까 이제 등급이 높은 논문들은 미국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중국은 인구가 많으니까 막 갖다가 그냥 하는 경우도 있고요.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중국도 아주 그 좋은 논문들이 많이 발표가 되고 있어서 사실 앞으로 지금 미국하고 중국이 이제 원탑 투탑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 민간 투자는 제가 이제 현장에 있지 않습니까? 당장 매출 뽑히는 기업 밖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어떤 뭐 10년, 20년을 가지고 이제 연구 개발하는 기업에 투자할 생각이 1도 없습니다. 예, 1도 없어요. 예. 미래 기술력을 위한 장기 투자 전략은 아예 없어요. 예, 물론 이제 그들만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게 잘 됐다, 잘못됐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전략이. 없기 때문에 그걸 기대할 수가 없는 거고요. 미국이랑은 완전히 다르죠. 그리고 삼성전자 우리가 이제 제가 예시로 갖고 온 이유인데 삼성전자랑 얼마 전에 또 저희가 미팅을 해요. 이제 그 무한 XR 프로젝트 때문에 이제 미팅도 하고 하는데 얘기를 들어보면은 여전히 10년 전이랑 지금이랑 하는 행동이 똑같습니다. 예. 공무원 조직이 돼버렸어요. 예, 공무원 조직의 가장 문제가 뭐죠? 예, 시장 변화에 대응이 안 된다. 그렇습니다. 제일 늦게 대응하는 조직. 그나마 공무원들은 국가에서 이제 돈을 주니까 그나마 살아있는 것이지. 기업이 그렇게 하면은 안 돼요. 예, 그냥 바로 죽습니다. 제가 봤을 때 얼마 안 남았어요. 쌓아 올리는 거는 100년 걸려서 쌓아 올렸는데 무너지는 거는 몇 달이면 돼요. 삼성전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경영진은 지금 불이 나게 뛰어다니고 있어요. 경영진은 이제 알아요. 이게 무슨 상황이지. 큰일 났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밑에가 이미 공무원 조직이 돼버렸는데 경영진이 날고 뛴다고 해서 그게 되겠습니까? 아예 진짜 조직을 다 갈아엎어야 되는 그런 노력이 없으면 안 된다고 봐요. 물론 이제 저는 삼성전자 주식도 없고요.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하는 얘기예요. 이거는 제 생각이고 여러분들이 믿든 안 믿든 뭐 그거는 이제 자유지만 저는 예, 오래 가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23년 주 6개국 AI 투자 동향 보면은 전 세계가 이제 이렇게 높은데 미국, EU, 중국, 영국, 일본, 캐나다 이런 순으로 가야죠. 우리나라는 없어요. 저기 뒤에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제 이 환경이 이렇다라는 걸 아시고요. 이제 사업 모델을 만들려면 결국에는 이 AI들을 활용해서 어떤 아이디어로 승부를 할 거냐를 그쪽으로 접근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훨씬 낫고, 여기에서 이제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AI를 개발해서 시장에 출시하는 전략은 절대 성공할 수가 없어요. 절대 여러분보다 못한 AI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뛰어난 것 같아도 그거보다 훨씬 뛰어난 기술들이 이미 미국, 중국에 다 나오고 있습니다. 뭐 20년 난 AI만 팠어요. AI로 연구한 박사 논문만 몇 개인데요, 제가. 해보세요. 안 돼요. 아니, 뭐,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해보시라고요. 저는, 저는 말리진 않는데, 예. 안 될 거라는 거, 저는 미리 얘기했습니다. 예. 자, 그리고 AI에 대한 이해와 어떤 문제 해결에 적용할 것인가가 이제 제가 계속 얘기하는 부분들이죠. AI에 대한 기술적 이해는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 20년 동안 AI를 연구하는 사람이 있었다. 뭐, 나는 그랬다라고 하면은 그분은 이미 출발 선상은 좋아요. 아, 좋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있을 필요는 있어요. 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내가 이 기술로 뭐 LLM을 만들어 사업할, 이런 게 이제 문제라는 거예요. 24년 이후 신규로 나온 논문들, 인용수가 높은 논문들 무조건 읽어봐야 됩니다. 예. 이쪽 분야의 사업 모델을 만드는 분들은 무조건 읽어봐야 돼요. 새로운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뭔가를 계속 끊임없이 탐색해야 됩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논문 나오는 거에서 무조건 25년도에 나온 논문들 있잖아요. 무조건 읽어봅니다. 아직 페이퍼가 나오지 않은 것들도 만약에 그 좀 유명한 사람이 썼다 하면 무조건 읽어봐요. 그리고
AI 기술은 몇 달 차이로 새로운 개념과 기술이 등장하기 때문에 어제 알고 있던 지식이 한순간 사용 불가능한 지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특이한 사례죠. 이제 우리가 이쪽 분야의 기술이 굉장히 기술 개발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다. 그리고 전 세계가 이 기술의 트렌드에서 뒤처지지 않으려고 돈을 때려받고 있으니까 더 가속화되겠죠. 우리나라도 지금 뭔가 하긴 해야 되는데 정부 시책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똑똑하신 분들이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저는 관심이 없어요. 첨단 기술을 활용하는 방법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이걸 어떻게 이제 활용을 할 것이며, 이 기술을 활용해서 고객이 어떤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아이디어 싸움이 되게 이제 앞으로 중요해집니다. 저는 이 기사가 아주 이제 적나라하게 표현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사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미사여구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저는 현상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사람이고요. 이 현상에 대한 분석을 되게 드라이하게 깔아서 그거에 대한 결과로 우리가 어떻게 사업을 해 나가야 되는지를 판단하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기사는 제 마음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한국 탈출이 답. 예. 그러니까 탈출이 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희도 뭐 하겠지만 민간 투자를 기대할 수도 없고 정부 기관 헛발질을 인내할 여력도 없습니다. 네. 스타트업은 그래요. 자금 사정이 열악하기도 하고 인재 상황도 열악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 나의 기술과 어떤 그 아이디어를 뒷받침해줄 시장이 필요해요. 시장과 지원이 필요한데 이거를 민간 투자가 할 수 있는가? 못하죠. 지금 안 돼요. 그리고 정부 기관이 그걸 도와줄 것인가? 뭐 도와는 주는데 이제 헛발질하는 게 문제인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사례를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저희는 몇 번 실패를 하고 나니까 감을 잡은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몇 번 실패를 했어요. 저희도 뭐 가상현실에 어떤 기술력이 우리가 뭐가 좋고, 이런 기술은 세상에 없고, 이 기술이 짱이고,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사업을 했죠. 쫄딱 망했습니다. 네, 절대 사업이 되지가 않고요. AI 기술을 저는 개발한다고 하지 않아요. 우리는 AI 기술을 응용해서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지금 특전사에다 납품하는 이제 저격수 실탄 사격 훈련 체계는 저격소총의 사거리가 1km예요. 근데 지금 국내에 있는 사격 훈련장이 최대 600m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별로 없어요. 대부분 막 100m, 뭐 200m, 뭐 50m인데도 있고요. 그러니까 훈련장이 좁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600m인 사격장 아주 잘 돼 있는 거고 그게 국내에 몇 개 없어요. 그리고 그런 사격장은 다른 부대에서 자꾸 이제 협조받아가지고 사격 훈련 하러 또 와요. 그러니까 이제 사격장 돌려 쓰는 거죠. 유효사거리 사격이 저격총은 유효사거리가 800m 이상인데 그 유효사거리 사격 훈련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표적지를 갖다 붙여놓고 사격을 하니까 고정타겟 표적지하고 이동타겟 표적지만 대상으로 사격을 하기 때문에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실전적 사격 훈련이 안 되겠죠. 이런 문제점들을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토로를 하는 거예요. 그 저희한테. 그럼 저희는 그걸 발굴을 한 거죠. 아, 고객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구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기술들이 필요할까를 역으로 생각을 해서 자, 그러면은 기존의 기술로는 뭐 센서나 이런 거를 도입을 하면은 그 고객이 싫어한대요. 왜냐? 총에다가 뭘 붙여야 되잖아요. 그건 안 된대요. 그래서, 아, 그러면 외부에, 총에다 뭘 못 달게 하니까 총 외부에 카메라를 달아가지고 이 카메라 AI를 활용해서 이 총구의 위치와 방향, 기울기를 우리가 정확하게 추론하고 그 추론된 결과값에다가 탄도 공식 알고리즘을 대입을 하면 그러면은 가상 공간에서도 실탄과 거의 유사한 탄도 곡선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100m 앞에다가 빔 스크린을 갖다 설치를 해놓고 거기에 컨텐츠를 재생을 해서 가상의 1km, 원근감 있는 가상의 1km 공간을 만들어내면 실제 사격을 그 빔 스크린에다가 실탄 사격을 했을 때 MP 1km 밖에 있는 가상의 적군을 저격하는 훈련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에서 출발을 했고 지금 그게 아주 훌륭한 훈련 체계가 되어서 육군의 중기 계획에 산입이 됐어요. 그래서 27년부터 전국 사격장에 설치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고객의 니즈를 발굴을 한 거죠. 거기에 AI 기술 뭐가 필요할까를 생각을 한 거고요. 또 하나의 사례는 저희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보행보장 장치를 만들고 있어요. 아직 이거는 이제 사업화 되기 전이죠. 저희가 이제 가장 이제 어떤 노하우가 쌓인 거는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조사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인터뷰를 또 많이 하고요. 시각장애인들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차별 집단이에요. 뭐냐면 이분들이 차별하고 싶어 한 게 아니라 시각이 안 보이는 걸 어떻게 뭐 다른 보조수단으로 대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문제 해결이 어려웠었는데 AI 기술이 도래하면서 어, 어느 정도 이거를 좀 도와줄 수 있겠다라는 그래서 최근에 CES 2025 저 갔다 왔거든요. 거기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보행 보조 시스템들이 거의 6개 이상 나왔어요. 그들도 아직 사업화가 안 됐어요. 이제 만들었다고 해서 가지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랑 비슷한 상황인 거죠. 근데 보면은 그렇다고 하면 장애인 제품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제품들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존 장애인들을 위한 제품들은 많이 있었던 거예요. 기술 개발이 많이 된 거예요. 근데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제품들은 그동안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시장 장악을 하기 위해서 나왔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전 AI를 활용해서 보행 시 위험 상황을 인식하고 보행 내비게이션 솔루션을 만들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시각장애인들 인터뷰를 엄청나게 했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서비스들을 만들기 위해서 AI를 개발하는 걸까요? AI 개발하자, 물론 일부 시스템은 만들긴 하는데, 그 AI는 예를 들어서 오브젝트 디텍션 저희가 만들었나요? 아니에요. 그거 이미 다 만들어진 기술들이에요. 세그멘테이션, 쌤2 아주 훌륭하죠. 네. 그거 쓰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뎁스 에스티메이션? 뎁스 애니싱이라는 또 제품이 있죠. 너무 좋아요. 예. 물론 이제 그거를 통합하는 작업을 하긴 했지만 중요한 건 이미 만들어진 AI 모델을 튜닝하는 것에 가깝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그 원천 기술에 대한 도전을 물론 하는 사람은 필요해요. 연구자들은 해야 되겠죠. 근데 사업을 하는 사람과 그다음에 그 사업 모델을 이제 만들어내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창업의 관점에서 또는 사업 모델을 만드는 관점에서는 첨단 기술을 개발해서 경쟁력을 가지려고 하는 것보다는 첨단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성공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예, 그렇게 저는 지금까지 사업을 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매출도 늘어나고 있고 저도 어느 정도 이제 입증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저희는 AI를 개발하지 않고 활용해서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거의 다 왔는데 첨단 기술 활용 사업 모델 수립 전략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 베조스 형님, 자, 아마존 창업자 베조스 형님이 간단하게 이 메모지에서 보여준 게 아주 화두가 됐었죠. 거창한 이론은 필요 없다. 창업 계획은 냅킨 한 장이면 충분하다. 저도 동감합니다. 물론 이제 거창한 이론이 나중에 뭐 아예 전혀 필요가 없냐 그런 건 아닌데 일단 사업 모델을 만들 때는 당장 필요가 없어요. 뭐냐면 이 심플한 문제들에 대한 질문만 몇 가지만 충족하면 돼요. 가장 우선되는 건 누구의 어떤 문제를 해결할 거냐. 이 문제가 많은 사람들의 공통된 문제인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과 그 문제를 해결하고 얼마를 받을 것인가? 이 질문들이 해소가 되면 그 다음에 뭐 이 문제들, 오케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직을 갖춰야 되고 기술을 적용해야 되고 이런 이제 질문들이 뒤따라오겠죠. 근데 이거는 프로세스의 문제예요. 프로세스. 애초에 모델에 대한 발굴, 그러니까 그, 이 우리의 사업의 방향성이나 전략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이 사업에 대한 방향과 전략을 이제 수행하는 프로세스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이제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이나 창업을 하거나 이제 사업 모델을 수립하시는 분들이 너무 조직의 운영 기술이나 사업 추진 기술의 생각이 너무 매몰돼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의 시간이 너무 길다. 이건 좀 별로 그럴 의미가 없는 것 같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오로지 고객에 대한 인터뷰만이 성공의 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석이요. 이게 지름길은 절대 없습니다. 사업 모델을 만드는 사람은 절대 책상에 앉아서 고민하면 안 돼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네. 이제 문제를 안고 있는 고객을 만나서 무조건 인터뷰를 해야 되고요. 그 인터뷰가 쌓여서 이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문제점으로 생각하는 부분인지도 검증을 해야 되겠고, 해결 방법을 위한 다양한 기업, 단체들과 파트너십을 맺는 데 시간을 쏟아야 돼요. 뭐 삼성전자는 다 있으니까 파트너십 필요 없지 않을까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예. 삼성전자가 뭐 글로벌 기업입니까? 글로벌 기업이긴 하죠.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건 이제 떨어지니까 그렇긴 한데, 글로벌 기업인데, 점점 이제 안 좋아지고 있죠. 예. 자, 왜 안 좋아지고 있는지는 뭐, 예,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오래 걸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고객의 문제가 정말로 고객의 문제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해요. 제가 이거 볼드 처리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생각이 딱 아이디어가 생긴 거예요. 와, 저 문제를 해결하면 돈을 벌 것 같아. 이 아이디어는 내가 생각하는 아이디어예요. 그러니까 고객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고객의 문제라고 생각해서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아, 진짜 그게 고객의 문제가 맞는지 다시 한번 검증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망하는 사람들, 아, 이거 내가 고객 문제를 발굴해서 한 건데 왜 시장에서 반응이 없지? 고객의 문제가 아니니까 시장에서 반응이 없는 거예요. 예. 고객의 문제가 진짜로 맞았으면 당연히 시장에서는 반응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공식이에요, 공식. 근데, 내가 생각했던 어떤 그 문제, 해결 방법이 고객의 문제인지, 그리고 그 고객의 문제 정말 해결했는지, 이 부분에 대한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 예. 그래야만이 사업 모델을 제대로 만들 수 있다.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기에 필요한, 활용할 수 있는 기술들이 있는지. 뭐 내가 갖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누군가 갖고 있으면 제휴하면 되고요. 파트너십을 맺으면 되죠. 물론 거기에 시간을 쏟아야 돼요. 설득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사업에 대한 비전에 대해서도 뭐 안내도 하고 설득도 하고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시간을 투자해서라도 해야 돼요. 내가 그 기술을 다 가지고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 단체들과 파트너십을 맺을 수 있는지. 예를 들면 제가 삼성전자 가서 파트너십 맺을 수 있어요라고 물어보면 삼성전자에서는 아마 그런 결정이 빠르게 나오지도 않을 거고 아마 거의 거절이 될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공무원 조직이 딱 그래요. 공무원 조직은 내가 왜 일을 더 해야 되는가? 그렇죠? 네, 어차피 받는 돈은 똑같고, 네, 내가 일을 더해서 성과를 낸다고 해서 추가로 뭔가 인센티브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네. 삼성도 비슷합니다. 네. 뭐 조금 다르긴 하지만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곳과는 파트너십을 맺기가 어렵겠죠. 네, 대기업과 특히. 그러면 내가 맺을 수 있는 업체들을 먼저 리스트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성공한 창업가는 대부분 단 한 가지 절대 명제를 뭐 다른 여러 가지 생각들은 있지만 한 가지는 절대적인 명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시간의 투자예요.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의 투자입니다. 직장인들처럼 9 to 6, 예, 절대 안 되죠. 그렇게 해서는 바로 망할 겁니다. 네, 안 돼요. 예, 해보세요. 해서 성공하면 알려주세요. 그런 사람 없고요. 창업가나 사업 모델을 발굴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동 시간에 밥 먹고요. 잠도 이동 시간에 자야 돼요. 그리고 가족과 대화는 순간순간 생기는 짜투리 시간에 예, 이제 전화나 메신저를 이용해서 해야 되고요. 그 정도로 시간을 오로지 다 쏟아야 돼요. 저는 그렇게 해왔어요. 그렇게 해야만 저는 이제 잠도 많이 못 잤어요. 그래서 정말 항상 스트레스가 그런 쪽에서 생기는 건데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주말이나 이럴 때는 좀 몰아서 자는 경향도 있습니다만 사람이 살아야 되니까 그 시간 외에는 대부분을 사업에 쏟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례를 보죠. 그러니까 항상 제가 생각하는 게 그 김석중 대표가 그냥 혼자 생각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가장 성공했다고 평가하는 그 일론 머스크 한번 봅시다. 뭐 여성 관계가 좀 복잡하게 애들도 많이 낳고 근데 그거는 어 뭐 그 사람이 도덕적 관념이나 이런 거는 우리가 논하지 말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사업적으로 또는 사업 모델을 얼마나 이제 성공적으로 잘 만들어냈는가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자신의 시간 대부분을 자신의 회사와 사업 모델에 쏟고 있어요. 그분이 가진 회사만 XAI, X, 테슬라, 스페이스X, 뉴럴링크, 스타링크 등 이제 내노라 하는 기업들을 심지어 그 제가 알기로 이제 뉴럴링크나 스페이스X는 아직 상장도 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이거 만약에 매물로 나오면은 진짜 어마어마하겠죠. 엄청난 기업들을 소유하거나 대표하고 있어요. 예. 그 이유가 있어요. 그가 생각하는 고객의 문제가 이 사람이 이제 생각이 이제 천재니까 생각의 범주가 하나의 산업에만 있는 게 아닌 거죠. 고객의 문제가 하나의 산업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다양한 산업의 문제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걸 해결하면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대부분의 시간에 고객의 문제 해결에 썼고, 그렇기 때문에 성공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머스크는 첨단을 달리는 혁신 기업가잖아요. 뭐 테슬라는 뭐 AI로 인해서 자율주행이 되고 전기차고 뭐 스페이스X는 뭐 이렇게 우주 가는데 이제 그 재활용되는 로켓 우리밖에 못 하고 뭐 뉴럴링크는 이제 BCI 칩 써가지고 휴먼 인터페이스를 이제 그 브레인 인터페이스를 이제 하겠다. 이런 첨단 기술을 가진 혁신 기업가지만 경영 수법을 한번 볼까요? 첨단과는 아예 거리가 멀어 있습니다. 아예 거리가 멀어요. 그냥 단순히, 되게 단순해. 시간을 엄청나게 투자를 해요. 이 스타일이 예전 우리나라 정주영 회장 1970년대 리더십에도 있어요. 그분의 가장 유명한 말이 있죠. 야, 해봤냐? 이게 이제 그분의 가장 유명한 말이잖아요. 그걸 해보려면 시간을 투자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9 to 6 안에 그걸 꾸겨 넣어서 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머스크 같은 경우는 나는 하루에 50시간을 일한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하루가 24시간인데 50시간 일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그럴 정도로 대부분의 시간을 일에다가 쏟는 거죠. 그렇게 해야만이 이제 성공할 수 있다. 그런 각오가 없으면 사업 모델을 만들거나, 물론 이제 그런 직업을 가지신 분들도 있겠죠. 직장. 그러니까 내가 창업자가 아니라. 그렇다 하더라도, 사업 모델을 제대로 만들려면 그게 준하는 시간을 쏟아야 돼요. 그래서 결론을 내면 시장이 있는 곳에서 사업 환경이 좋은 곳에서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시장이 있고 사업 환경이 좋은 곳에 지금 제가 이렇게 해외 사례들을 가지고 왔는데 이걸 가져온 이유가 있어요. 한국은 최악의 시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인재도 없어요. 왜냐?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죠. 이제 그럼 나이 드신 분 채용하면 되는 거 아니야? 노인 인구가 많아진다고 하니까 이제 실버 세대도 채용하고 이렇게 좀 합시다. 여러분, 첨단 산업은요, 나이 드신 분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도 지금 도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20, 30대의 젊은 사람들이 그 새로운 기술들을 빠르게 습득해서 달려들어야 되는 곳이지. 20년 동안 AI 하신 분 저 있으시면은 한번 이렇게 연락 주세요. 제가 그 아주 그 진지한 토론을 해볼 수 있을까? 기술적으로 아주 진지한 토론 가능합니다. 20년, 30년 연구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시장은요. 지금 시장은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물론 20년, 30년 연구하신 분이 더 빠르게 적응할 수는 있겠지만,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약간 이거는 뭐, 경험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모두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적응력이 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동안 연구했던 거에 사고방식이 좀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20년, 30년을 그거를 연구를 했는데 그 결과나 그 방식에 대해서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예, 새로운 완전 레디컬한, 그러니까 뿌리부터 확 바꿔버리는 그런 어떤 개념에 대해서 인정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잘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되게 단순하거든요. 뭐 아니면 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맞다 아니다예요. 그러니까 지금 실버 세대가 취업이 지금 50대가 넘어가면 잘 안 된단 말이죠. 그 이유는 연봉이 높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연봉이 높아도 그만한 값을 하면 사람들이 채용을 안 할까요? 연봉이 높아도 그만한 값을 이 몫을 하면은 채용을 합니다. 근데 왜 안 하느냐? 그만한 값을 못 하기 때문에 채용을 안 하는 겁니다. CEO들은 명확해요. 내가 들인 돈에 비해서 결과가 그 이상 나오면 채용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들인 돈에 비해서 그 이상 결과가 안 나오면 당연히 채용을 안 하겠죠. 예, 시장의 논리는 굉장히 명확하기 때문에 어, 이게 나이 드신 연구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이렇게 인재로서 활용되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해외에 이런 인재들이 많은 곳으로 가야 된다. 인재들이 많이 있는 곳이나 또는 이런 사업이 화랑으로 되고 있는 시장으로 가야 돼요. 예. 저희도 이제 곧 싱가포르나 미국으로 이제 본사를 이전하려고 하는데 미국이 제일 좋겠죠. 근데 이제 미국이 어려운 부분들이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제 여기는 이전하는 비용도 너무 비싸고 그리고 상장하기에도 쉽지가 않고 싱가포르를 선택하는 그러니까 싱가포르도 이제 옵션 중에 하나로 놓고 있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는 어쨌든 글로벌, 이제 아시아의 금융 허브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사업 환경이 좋습니다. 특히 이제 뭐 기업 환경들을 많이 밀어주고 있어요. 정부 차원에서. 어쨌든 한국은 시장 자체가 최악이고 정부의 시책도 굉장히 시대에 뒤떨어져 있는, 예. 말도 안 되는 지금 시장과 동떨어진 어떤 행동들을 하고 있고요. 지원 행동들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굳이 애국심을 가지고 한국에서 사업을 할 필요가 있는가? 예. 굳이 거기서 하지 말고, 사업 모델을 만들 거면, 그리고 창업을 할 거면, 해외에서 하시라. 물론 해외에서 한다고 해서 내가 그 해외 사람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뭐, 주식회사지. 예, 제가 대한민국 사람을 유지하면서 얼마든지 해외에 회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한국에서 이제 정말 힘들게 하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좀 더 내가 사업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환경에서 창업이나 사업 모델을 만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계속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 자신의 생각과 즐거운 분야가 아닌데 내가 가진 전문성을 활용해서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시작하자.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가 즐거운 어떤 분야가 있을 거예요.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이거 하려고 창업을 했어. 그렇게 하면 이제 많이 망해요. 저도 처음에 그래서 망할 뻔했어요. 제가 하고 싶었던 건 게임 개발이었는데, VR 게임 개발이었는데, 망할 뻔한 이유는
그건 내가 하고 싶어서 망할 뻔했던 거예요. 시장의 논리는 눈에 안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시장의 논리라고 그때 생각을 했죠. 앞으로 미래 기술이라고 생각을 했고. 근데 되짚어서 생각을 해보면 그건 제 저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실제 시장의 니즈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내 생각과 즐거운 분야는 아니고 내가 가진 전문성은 필요해요. 전문성, 예를 들어 기술이라든지 사업에 대한 어떤 매니징이나 이런 전문성을 활용해서 그 분야의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는 걸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인터뷰 아까 말했죠. 많이 해야 돼요. 시간 많이 써야 되죠. 사람 많이 만나야 되죠. 그리고 사람 많이 만나서 어떤 문제들이 쫙 발굴이 되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기술 찾아야죠. 기술 찾아서 그 기술 갖고 있는 파트너십 회사들 또는 단체들 만나서 파트너십 맺어야 되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자금 끌어와야 되죠. 이런 거 다 지금 그런 문제 해결에 대한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이제 창업 방식이 이거를 그냥 순서 없이 그냥 대충대충 하는 게 많아요. 본인은 대충 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이상하게 사업계획서 양식이나 형식에 굉장히 꽂혀 있는 분들이 많은데 아까 베조스가 사업계획서 쓴 거 봤죠? 그 냅킨 한 장이면 충분하다고 했잖아요. 자, 사업이라는 것은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계획서로 되는 경우가 하나도 없어요. 계획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고 항상 임기응변이 필요합니다. 물론 큰 줄기는 필요하죠. 목표는 저기인데 저길 가기 위한 어떤 여러 가지 그 변수들에 대해서 내가 대응할 수 있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정형화된 사업 계획서를 쫙 작성을 한다?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럼 나중에 변경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맨날 사업 계획서만 쓰고 있겠네요. 그죠? 예. 그게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 정말 필요한 거는 고객의 인터뷰를 정리를 하고 그 고객의 문제를 발굴해서 그에 대한 기술적 파트너십을 발굴해내고 거기에 대한 자금을 어디에서 끌어올 것인지에 대한 설계를 해야 되고 그게 만약에 이제 사업화가 됐을 때 마케팅을 어떻게, 이런 이제 순서를 우리가 그 일목요연하게 가져가야 되는데, 보통 이제 스타트업 창업할 때는, 야, 나는 이걸 하고 싶어. 하고 싶으니까 해야지. 자, 창업을 도와준대. 정부에서 뭐 스타트업 창업에 대한 지원금이 준대. 그것도 받자. 그리고 기부에서 뭐 한 1억도 받자. 팀빌딩도 해야 되겠네? 뭐 이렇게 이제 하게 되면은 뭐 안 될 겁니다. 예, 고객의 문제가 정확하게 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첨단 기술을 활용하는 것은 분명 사업 모델 수립에 대해서 도움이 될 거예요. 근데 그 첨단 기술을 활용하는 것의 가장 큰 목적은 왜 첨단 기술을 활용해야 되는가? 첨단 기술을 활용하는 것에 대한 목적은 지금까지 해결되지 못한 문제를 이 첨단 기술을 활용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시장성이 있을 수 있고 경쟁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을 많이 만나야 됩니다. 예, 문제 해결을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그 기술들을 가진 기업들과도 네트워킹을 많이 가져야 된다는 점. 그래서 사업 모델 수립 전략은 첫 번째, 고객의 문제를 발굴한다. 고객의 문제가 범용적인 문제이냐,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이 현재 첨단 기술들이 존재하는가.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네, 그렇게 세 가지의 질문이 해소가 되면, 그러면은, 그다음부터는 쉽습니다. 이상입니다. 긴 시간 동안 발표 드려줘서 고맙고, 저희는 지금 이런 식으로 문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켜봐 주시면 좋겠고, 저희가 이제 뭐,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저희가 잘못될 수도 있지만, 저희는 계속 성장하고 있으니까요. 매출도 올라가고 있고요. 그래서, 제 방식이 지금 현재는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앞으로는 틀릴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게 뭐 100%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12년 이상을 제가 이 사업을 해온 사람으로서 제가 이 시장에서 느꼈던 바, 그리고 현재 지금 기술 시장에서 느끼고 있는 바를 여러분들께 굉장히 드라이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현재 상황이 그렇다는 점 말씀드리고, 이 부분들이 여러분들의 사업 모델 수립이라든지 또는 창업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